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희 채널A가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저희 돌직구쇼가 진행됐던 오픈 스튜디오 리뉴얼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새로워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한겨레 신문의 이 보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골프 접대 받았다는 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진실 공방,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여권의 두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오늘도 공세가 치열한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도쿄 올림픽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불거져 나온 이 막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한일 정상회담의 이견을 결국에는 좁히지 못해서 무산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정확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양국이 협의했지만 미흡하다, 안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출 규제 철회 등 성과 못 낸 데다 주한 일본 공사의 그 망언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작전구역 변경 탓이다, 감기 오판 탓이다. 부대원의 82%가 감염됐다는 이 청해부대.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조국을 위해서 해외로 파병 간 장병의 82%가 백신도 못 맞은 채 확진됐다라는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특히나 이 군과 방역 당국의 해명조차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백신을 해외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방역당국에서는 그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이 국면에서는 누가 잘했다라고 할 게 아닙니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대명이 흐릿해졌다. 중앙일보의 오늘 헤드라인, 어대명이 흐릿해졌다. 어대명은 뭐냐?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요게 흐릿해졌다. 이낙연과 양강구도 움직입니다. 그만큼 이낙연, 이재명 사이에 공세가 치열합니다. 네거티브도 주고받습니다. 난타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히어로 콘텐츠, 이번엔 아이돌의 세계에 대해서 상세히 취재가 됐습니다. 마지막 1도씨만 더 쥐어 짜내는 아이돌 준비생들, 한류 상품이 돼버린 우리 아이돌, 세계 최고의 기량과 실력을 인정받는 우리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돌 사관학교와 아이돌 학교에서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 준비생들의 이야기, 오늘 동아일보가 히어로 콘텐츠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가짜 약장수다 아니다 말도 많았는데 결국 민주당의 경선이 연기됐습니다. 이 미뤄진 경선,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간의 공세는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난타전 수준입니다. 미뤄진 5주, 복잡해진 빅2의 셈법. 일단 연기된 경선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연기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고 주자들 간에 이견이 보였고, 약장수다, 인성이 그 모양이다,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결국엔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결국
돌직구쇼 멤버 전재수 의원의 초기 제안대로 연계됐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 두 주자는 더욱더 치열하게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주자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니죠. 준법이나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네거티브는 효과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초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 그건 국민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SNS 이 봉사방이라는 곳에서 그 방장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을 구체화한 것을 두고 그리고 그 방장이 바로 경기도 유관단체의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공세를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문제를 준법과 위법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산하 유관기관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공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이다. 그래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이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재명 지지자 한 50여 명을 모아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공격 포인트를 짚어주고 총 공세를 주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공세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으로 검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 출신이고 특히나 또 도쿄 특파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고 내지는 이제 기자를 비하하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공세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마타도 흑색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어떤 검증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기자 출신이고 도쿄 특파원이었으니까 공격하다. 이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주문한 사람의 신분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사무처장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경선을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선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만약에 지사가 본선에 후보로 결정되고 나면 캠프가 다시 구성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의 많은 유관기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다시 캠프로 모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든지 공기관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재 과연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안 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공기관에 이제 그 지사가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보다 좀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이 인사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문제에 대해서 좀 화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비방 대화방을 운영했던 그 운영자가 경기도 유관단체에 직책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교감하에 이루어진 건 아니냐라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낙연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징계하고 직위 해제하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라 라고 만만치 않은 반격을 이재명 후보는 가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도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이낙연 후보 측은 문제 삼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그 이낙연 비방 SNS 방을 운영하는 이분, 경기도 유관단체에 직책이 있는 이분과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사진 찍어놓고 모른다니 명백한 경선 개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내인 김혜경 씨와도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이 부분 이낙연 비방 SNS 방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의 생각은 명백히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일단은 그 모든 선거는 이게 자기 지지자들을 뭐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요즘 이제 텔레그램도 쓰고 여러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초대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후보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퍼나르고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와중에 아마 저 문제가 터진 것 같고 다만 저 안에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허위 사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 저거 자체만 놓고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두 캠프 간에 이제 격렬한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께서는 상당히 좀 우려도 표하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처한 경우도 있을 테고 때로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테고 때로는 더 소명을 하고 싶은 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긍정적이라 봅니다. 물론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타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후보들은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국민들께 회자되고 국민들께 어떻든 좀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사안들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경선 흥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당내 경선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나중에 본선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손톱만큼이라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나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면 당내 경선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소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계기로 경선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다. 문제는 안 될 거다. 이 SNS 비방방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의 생각 들어봤고요. 이낙연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의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나훈아 씨를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 발언 때문이죠. 내가 바지를 어쨌다고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낀데 딱 요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문제 삼습니다. 테스형은 태극기 부대다. 테스형 성향은 태극기 딴 따라는 어쩔 수 없다. 사회의식이라고는 일도 없다. 곱게 늙어라 등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좀 저는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 씨의 콘서트 현장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제가 그럼 바지를 한 번 더 벗을까요? 라고 했던 발언들을 언론에서 소개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자연스럽게 나훈아 씨의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과 같이 겹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아마 토론회 과정에서 이 바지 발언했을 때 나훈아 씨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워낙 회자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웃자고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이 개그를 다큐로 받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큐도 이게 건전한 다큐가 아니라 굉장히 인신 공격성, 비하성 발언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날 추석 때 코로나로 워낙 심각하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나훈아 씨가 무료로, 무상으로 이 KBS의 공연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얘기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KBS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KBS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게 나훈아 씨의 모습이거든요.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풍자, 비판, 이 연예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일들일 텐데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가지 나왔다고 좌표 찍듯이 와서 뭔가 댓글 폭탄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이런 애들이 국민들이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좀 나서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 진심 코너 속의 코너.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건 이재명, 이낙연, 과연 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는 양강이라 불러다오.
그래프를 보면 바로 나오네요. 이제는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시청자분들도 요 민심진심 코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여론조사 전문가가 거의 다 됐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고 7월 셋째 주 25.4 대 19.3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권내에 양강구도가 된 거예요. 이미 됐다. 불과 한 달 전, 불과 3, 4주 전만 하더라도 여권 내에서는 범진보권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고 힘겹게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세 가지입니다. 여, 호, 양. 여호양. 오늘 배종찬 소장이 준비한 네. 단어는 여호양. 네. 야옹 아니고 여호양입니다. 여호양. 이거 뭐냐? 이게 바지 논란. 조금 전에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낀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예. 이게 바지 논란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냐? 남성?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아, 여성의 그러니까 여성의 여. 그 다음에 호. 호는 어디입니까? 호호호 호남입니다. 앞에 호호는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아, 그냥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전재수 의원도 계시지만 민주당은 호남이에요. 호남이 심장이고 신장이고 콩팥 기능까지 다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를 잘 받아야 서울까지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호남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이낙연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선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을 좀 폭을 넓혀봐 지지해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호남 민심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했었던 이유는 그동안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 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기자 말고요. 이재명이다.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양자 대결. 그래서 양입니다. 예. 양자 대결을 보니까 양자 대결의 양. 이낙연 후보도 거뜬한데 해볼 만한데 그럼 굳이 앞으로 본경선 시간도 5주 더 연장이 됐고 예. 우리가 빨리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네. 누가 친문 지지층들이 볼 때는 여호양을 양. 봤을 때는 그러면 양강구도로 붙여놓고 좀 더 기다려봐. 이런 한세 변화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오늘의 키워드 여호양. 이 세 글자만 기억하면 정확하게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볼 텐데 자, 이거를 여야로 판을 넓혀봤을 때 몇 강 구도가 됐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박빙이에요. 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네. 셋 다 오차범위 안에서 다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배종찬 소장님 이제는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의 3강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3강이에요. 3강입니다. 3두 마차가 돼버린 거예요. 3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얼미터의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보수 야권 후보가 지지율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JTBC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ARS 조사임에도 지지율이 잘 나온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낙연 후보가 약진하는 이유는 앞서 여호양도 있지만 다시 세 글자입니다. 안정감. 안정감이죠. 그러니까 그냥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예. ARS 조사는 보수 야권 후보가 지지율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60대 이상 지지가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안정감 때문에 60대 이상도 앞서가던 두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면서 불확실성으로 예. 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또 바지 논란, 또 배우자 논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있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ARS 조사에서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민심 진심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그 여론조사표 다시 3강 구도 보면 배종찬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그 상승분이 그 여권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라 윤석열의 표가 이낙연으로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너무 또 진보적인 색깔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안정적으로 그동안 경력 관리를 쭉 해오면서 전남지사, 국무총리 이게 이른바 총총효과거든요. 예.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 총총총 왜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말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즐겁게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국무총리로서의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이낙연 후보 쪽의 지지율이
ARS 조사에서도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고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 세 명의 3강 주자들의 행보와 언행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이 민심의 향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민심진이 잠시 후에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 이야기도 굉장히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대구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TK 표심을 잡겠다는 행보를 일으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영호남을 가로지르며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전지를 한다. 광주에 이어서 대구. 그러니까 그 행폭이, 진폭이 상당히 크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의미는 굉장히 대구로 가는 건 이제 의미가 크겠죠.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께서 이제 민주당의 심장, 신장, 콩팥까지 다 호남이라고 했지만 반대로 따지면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영남, 특히 이제 TK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심장부고 거기서 얼마만큼 지지율을 끌어내느냐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느냐의 핵심이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 대구 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80% 이상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3%포인트를 이겼죠. 굉장히 신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TK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 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적인 거죠. 거기를 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충청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얼마만큼 이제 표를 얻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3강 구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를 보면 어쨌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가 다 여권 후보인데도 여권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판세 자체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굉장히 오름세 속에서 강세 속에서 이제 여권 후보가 어떻게 바뀌냐도 있겠지만 4.7 재보선 이후에 굉장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좋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TK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꼭 윤석열 총장뿐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오늘 TK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주자 지지율 저희가 지금 옆에 미디어월에 띄워놨거든요. 미디어월 함께 좀 보실까요? 자, 민심 진심 대구 경북 지역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대구 경북 TK 지역인데 윤석열이 41.4, 이재명 14.5, 이낙연 14.4인데 배종찬 소장님. 네. 아니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14% 넘게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저 정도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홈타운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죠. 고향이 TK에 있으니까 그래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는 보수 성향의 지지까지도 받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안정감이 60대 이상의 유권자들도 봤을 때 이낙연 후보가 그래도 안정감이 있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은 정말 윤석열 후보에게는 TK가 왜 중요하냐.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 전에도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만큼 TK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 야권 후보에게는 심장입니다. 신장은 PK예요. 그러니까 호남은 심장, 신장, 콩팥 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PK 지역은 이 보수 야권 이 텃밭이기도 하고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지지를 사실 더 많이 얻어가요. 지금 우리 그래프 민심지지 그래프는 안 나왔는데 지금 계속 추격해 가야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 계속 대구 경북 지지율을 추격해 가고 있거든요. 팔은 왜 돌리시는 거예요? 네? 팔은 왜 돌리시는 거예요? 추격해 가고 있으니까. 추격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TK에서 견고해요. 왜? 그래도 본선 경쟁력이 더 있는 인물이 윤석열 후보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국민들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지층들은 유권자는 잘 안 변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PK 지역은 아직까지 조금 살짝 안심하고 있는데 TK 지역은
계속해서 이 후보들이 쫓아가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더 벌려놓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 왜 국민의힘 입당 안 하는 거야? 11월 달에 단일화하겠다는 거야. 이게 불분명해지면 TK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응답하라 심장에. 심장이 어딘데? TK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에게는 TK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TK를 향해서 응답하라 TK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TK를 방문하는 행보에 이런 정말 복잡한 의미가 있었군요. 응답하라 TK.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인천공항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해프닝. 인천공항 방문 해프닝. 어제 도쿄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국을 했죠.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윤 후보가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에 개인적 결정으로 인천공항에 방문. 선수들에게 부담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멀리서만 보고 금세 철수했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개인적 자격으로 사전에 뭐 상의나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공항에 가서 먼 발치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돌아왔나 보다라는 해석들을 당연히 이 윤 캠프 측의 공지를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정정을 합니다. 현장 상황상 안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안 갔다. 윤 전 총장을 공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내부가 혼선을 빚었다. 멀리서만 응원하는 마음 전달했다는 말을 공복팀에서 공항 내부에서 멀리 떨어져 배웅했다는 말로 해석했다라고 정정을 하며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을 보고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인천공항에 있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안 간 거죠. 네. 저 멀리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면 그 자리에 있진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얘기인데 인천공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응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보팀 자체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게요. 이 내용의 뉴스가 보도가 되고 나서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여기에 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인천공항에 개인적으로 수행팀 없이 가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고 응원만 하고 왔으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정무적 판단으로 갈 수가 없는 일일 텐데 이런 정도 상황이 오게 된다면 캠프 차원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아니면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확인 한 번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사고가 나진 않을 텐데 지금 언론에서 윤 전 총장 6월 29일 정치 출마 선언하고 나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보 속에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신속하게 상황을 좀 깊게 정비를 하고 특히 언론과 소통하면서 행보들을 좀 다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캠프 측의 해명을 소개하자면 목격담에 혼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닮은 사람 누가 있었나 봐. 인천공항에요. 그래서 목격담이 올라오니까 캠프 공보팀 입장에서도 목격담이 있는데 안 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응원한다. 아마 그래서 그런 혼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만졌던 비석을 닦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에 방문해서 윤 총장이 어루만졌던 그 비석을 김두관 의원이 다시 가서 김두관 후보가 이 비석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윤 전 총장이 어루만졌던 그 비석 맞고요. 자, 영상을 비교해보면 자, 이렇게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서 울먹거렸었던 광주 방문 현장에서의 영상이었는데 그 비석을 김두관 후보는 왜 저렇게 닦고 있는 걸까요? 묘비를 더럽혔다.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묘비를 더럽혔다. 윤 흔적 지운 김두관 후보. 윤 전 총장이 더럽힌 비석을 닦아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손수건으로 비석 닦았다. 희생자들 앞에서 쇼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5.18 민주화 운동 선열들에게 위로하고 비석을 닦은 게 그게 묘비를 더럽힌 겁니까? 일단은 김두관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제가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좀 거칠게 표현을 했고, 굳이 더러운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굳이 손수건을 꺼내서 그것을 묘비를 닦는 것까지 했어야 했는지, 조금 좀 과장된 측면도 좀 있고 거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광주 가서 5.18 묘지 들러야죠. 참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마치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아주 더러운 손으로 그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 역사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검찰이 5.18 희생자들이 말하자면 전두환 군부에 맞서가지고 저항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기소를 다 합니다. 빨갱이로 기소를 하고 국가 전복 업무가 있다 그래서 기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이제 협력하고 또 충성을 했던 그런 지난날의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차라리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반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더러운 손 나오고 가서 묘비 닦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것조차도 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의 상당히 강력한 도직구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과거 5.18 때 광주 시민군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차원에서라도 좀 이제 사과하고 사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논란이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여권의 현역 의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이 논란이 왜 5.18 정신을 민주당의 몇몇이 독점하려 하느냐라는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재석 의원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렇게 얘기했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김두관 의원의 발언을 봤을 때는 정말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적대감이죠. 무서운 증오심이죠. 상대를 향한. 그러니까 이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가 무산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윤 전 총장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재석 의원은 받았겠지만 친절 다 돌렸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면서. 근데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당시에 과연 징계가 적절했나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극단적 증오심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8 가서도 윤 전 총장이 얘기했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5.18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비판받을 메시지인가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5.18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 삼자라고 화답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 왜곡을 하지 말자고 민주당에서 5.18 왜곡 처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5.18 정신을 누가 왜곡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거, 마치 이 정신이 특정 정파의 정신인 것처럼 만드는 게 오히려 5.18을 축소시키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김두관 의원의 이런 극단적 혐오감, 극단적 증오심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더 촉진하고, 이것이 5.18 정신을 왜곡하고, 이것이 지금 현 정부 5년 만에 결국은 정권교체 여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왜 김두관 후보를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민심 진심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범야권의 주자들의 민심 구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민심 진심 세 번째 궁금증, 저희 돌직구쇼의 미디어월에 띄워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심 진심,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30.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5.4, 이낙연 후보가 19.3. 여기서 이번 민심 진심에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5.6%를 기록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3.4, 홍준표 후보는 3.3%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5.6%를 기록했다라는 것. 사실 배중찬 소장님,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지 지금 얼마가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중적인 지지율은 약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마의 5% 선을 이 초기에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회의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짧은 기간에 이 5% 선을 넘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의 5%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자. 마산에 가자. 그렇죠. 사실상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고향이 마산, 바로 인근에 있는 진해입니다. 진해. 그러니까 고 최영섭 대령이 해군사관학교 3기 6.25 참전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진해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로 바뀌었죠. 바로 옆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구파의 고장 산에 가자. 예. 5% 넘겼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앞서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그래프 한 번 더 보여주실 거죠? 예. 네. 보수 야권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 다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대선 출마 선언도 안 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뿐인데 지지율이 5%를 넘어서 이게 TK 지지율은 쫓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를. 그런데 아직까지 PK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의 지역 기반이 될 수 있고 고향인 PK 사람들이 몰라. 지금 산에 가자 이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는 순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앞으로 파괴력은 어디에 달렸다? 산에 달렸다. 그래서 PK 지지율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세대 기반으로는 60대 이상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정통 보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생각하면 누가 자꾸 떠오르냐? 이회창입니다. 예.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대선 후보와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그 다음에 판사 출신 감사원장직까지 갔습니다. 예. 제2의 이해창이다. 리틀 이해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PK 지지율이 나올 수 있냐,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주목하는 민심 진심 이유입니다. 예. 자, 이 PK 지지율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지난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빔밥을 완성하기 위해 한 분 한 분 사람이 모이고 있는 것을 로딩 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선주자들과 함께 완전 충전된 상태로 대선 경선을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주자 사이에서 제3지대 가능성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권영세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또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언급되신 분들이 또 우리 당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 없이 저희가 배터리 100% 채우는 날을 기대해 주십시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의 핫쌈 뉴스 지금 공개합니다. 핫쌈. 윤석열 후보가 10년 전에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한겨레 신문이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입건됐습니다. 결국 공직자라는 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핫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핫쌈은 정말로 뜨거운 논란이고 뜨거운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한겨레 신문이 제기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일정표 속에 수차례 등장을 합니다. 골프 접대, 명절 선물, 만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을 한겨레 신문이 제기합니다. 2006년에서 2012년 때 일이에요. 윤 전 총장의 대학 동문이고 충청권 선배다. 이 조남욱 전 회장은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분석했고요. 한겨레 신문이 제시한 증거는
이 조남욱 전 회장 비서실 일정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보면 운동이라고 캘린더에 2일이군요. 4월 2일, 2011년 4월 2일 토요일 일정에 비서실에서 운동, 최 회장 윤검, 최 회장 윤검과 조 전 회장이 운동을 한다. 여기서의 운동은 골프다. 여기서의 최 회장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의 윤검은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아니냐. 라고 한겨레 신문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1년 8월 13일 말복이군요. 만찬 윤검사 황 사장. 여기서의 윤검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 아니냐라는 비서실의 일정표를 한겨레 신문은 의혹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야,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 지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렸고, 이건 한겨레 신문의 시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권에서는 이 보도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며 비판을 가합니다. 여권의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들에 비추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욱 전 회장도 유사한 관계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대선을 준비할 게 아니라 본인의 수사를 대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식사와 골프를 하였으나 접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주변인이 아니라 본인에 관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소상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굉장히 논란적인 이슈를 파헤치기 위해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 모셨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을 정말로 최전선에서 수사해왔고 지금은 또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일 텐데, 일단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고서 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에서 제기한 의혹은 충청권 선배인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일정표 속에 윤검과 최 회장이 등장한다. 같이 골프 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한 거 아니냐. 그 근거는 일정표예요. 자, 수사해본 입장에서 만약에 이 의혹, 한겨레 신문의 의혹 제기와 그 근거가 비서실의 일정표인데 그것도 그냥 윤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수사를 해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일단 일정표를 보면 말이죠. 일정표의 출처가 어딘 것이 이제 불명해져야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일정표를 보면 이것은 어떻게 조작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일정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 골프 접대나 이제 명절 선물 만찬들을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도 골프 친 적이 있고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명절 선물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간단한 과일이랄지 이런 건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골프 접대하고 이제 만찬이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 접대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골프비는 내가 쳤다면 내가 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중수부 과장 할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부산저축은행이랄지 저축은행 관련된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골프 칠 시간도 없었고, 그 당시는 자기는 골프채 자체를 후배들한테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골프 칠 이유가 없었고, 그 전에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돈을 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정표를 보면 저게 출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사실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중수부 이과장 할 때 정말 골프를 쳤느냐. 그것이 사실 자기가 돈을 내고 쳤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 약간 문제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식사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중수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랄지 아니면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랄지 이런 데를 수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당시 삼부토어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국지가 회사였잖아요. 그러면 중수랄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많았고 또 그 당시에 삼부토어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뭐 그와 관련돼서 본인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수사에 영향을 끼친 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식사를 하고 골프 친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법적인 처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영란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검사 자체가 어떤 외부 인사하고 만찬을 따랄지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김광삼 변호사님이 사실 말한 것과 좀 달라요. 그 날짜에 골프 친 기억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겁니다. 악의적 오보다. 해당 날짜에 골프 친 사실이 없고 당신은 밤낮 없이 일하던 때다. 부득이 골프를 치더라도 항상 비용은 직접 부담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캘린더에 윤검과 최 회장이 같이 운동을 했다. 나는 그 일정에 골프 친 사실이 없다. 이거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별장 접대 의혹 오보에 이어서 출처불명 일정표에 적힌 단순 일정을 부풀려 허위로 접대, 스폰서란 악의적 오명을 씌우려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본 것처럼 해당 날짜에 골프를 친 적도 없고, 그리고 골프를 설령 중수 이과장 이후에 거의 치지 않았지만 쳤더라도 본인이 돈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접대나 이런 향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오늘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이제 한겨레 신문이 과연 그럼 어떻게 추가 보도를 할지였습니다. 어제 일단 한겨레 신문이 의혹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결정될 텐데, 사실 저희로서는 아직 판단의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야말로 한겨레 신문이 의혹 제기를 했던 핵심 근거는 일정표가 있다. 근데 일정표가 회장실의 문건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윤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부인 건데 의혹 제기에 오늘 뭔가 새로운 팩트, 그러니까 그 하향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제 문제가 있을 테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어떤 뭐 청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추가로 됐다면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추가 보도는 사실 추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죠. 그냥 윤 전 총장이 부인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회장실의 문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의혹 제기할 수 있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회장실의 문건이라는 그것이 맞다고 이제 지금 김광삼 변호사도 뭐 이거 조작된 것 같지는 않다. 뭐 맞다고 치고 친한 건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윤검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 하더라도 과연 윤검을 윤 전 총장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제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때 당시에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반박 함께 보고 있는데 두 분 어떠십니까? 일단 김명인 비대위원님. 예. 윤검 최 회장 같이 골프를 쳤다. 저 해는 윤 총장이 결혼을 하기 전이잖아요. 네. 만약에 한겨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혼 전에 예비장모와 함께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윤 총장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사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드는데요. 일단 비서실에 대한 일정표를 어떤 경위든지 간에 입수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윤검사라고 칭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윤석열 총장에게 먼저 물어봤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된 조 회장 측에게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있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대 의혹에 관련된 보도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날 윤중천 관련된 별장 접대에 윤석열 전 총장을 가지고 지면을 굉장히 커다랗게 윤 총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관계랑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커다랐을 때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정치적인 행위와 같이 연결이 됐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누가 뭐래도 야권 진영이 유력한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권 주자입니다. 최근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되고 장모는 윤 전 총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모 구속 이후에도 지지율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가 쏟아지게 되죠. 하지만 결혼 전에 있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남게 되는 네거티브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로서 살아왔을 때 이 정의와 공정을 위배한 행위가 있는 것인가를 갖고 정치권은 흔들어야만 타격이 있을 건데 매우 공교롭게도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누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를 뭔가 준비라도 한 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게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윤중천 오보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각종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제가 이 돌직구쇼에서 거듭 얼마 전에 있었던 한겨레신문 일선 현장 기자들이 한겨레신문 성명서를 내면서 사회부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권력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로 당시 이용구 차관에 대한 보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까지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좀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은 정론지라고 얘기했고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정말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언론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공영방송의 기자가 사칭을 통해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던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와중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면밀하게 판단해야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 혹시나 언론이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보도들을 쏟아내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한 한 점의 의혹을 사지 않을 정도의 보도 행태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개인 견해고 전재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천공항 갔는지 안 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장모 관련, 부인 관련, 또 윤석열 총장 관련한. 그래서 뭐냐면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정치라는 것은 부단히 훈련받고 부단히 지속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느닷없이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해프닝도 많고 의혹들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훈련받고 늘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왔던 여야의 대선 후보들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 뭐 이런 분들 관련해가지고는 약간의 논란거리들이 나오긴 하지만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죠.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훈련받아온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윤석열 후보가 이 일정표를 적극적으로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쳤을 수도 있지만 쳤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돈을 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 일정표는 조작되거나 허위의 일정표가 아니라는 것은 일단 드러났고요. 제가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 중에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특수부라는 곳은 일단 수사를 시작을 하면 반드시 선고를 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부서고 더더구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라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서 수사를 해가지고 단 한 명의 사법 처리하지 못한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삼부 토건이 2011년도에
본사 압수수색 당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수십 명이 지금 불려가지고 조사를 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처벌받은 적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대검 중수 1과장, 2과장이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한겨레 신문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핫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해를 하지 않기로 결국 결정을 한 건데 이재명 기자, 청와대의 설명 중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돼서 조율을 못한 게 가장 큰 무산된 이유인 것 같고 많은 언론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소위 그 부적절한 막말, 이 막말도 영향을 좀 미친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성과에 대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수출 규제를 철회해라 이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철회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만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반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제시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쪽의 청구서였는데 사실 양쪽 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우리도 먼저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양쪽의 이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후폭풍이 크다고 느끼면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양쪽 정부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무산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제 악재가 생겨난 거죠. 주한 일본 대사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죠. 총괄 공사가 망언을 했죠. 우리 대통령을 두고 제가 성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봐도 망언이고 특히나 외교적 언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때보다 직설적인 언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과뿐이 아니라 뭐 분국을 소화한다든지 조치가 있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산됐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가 정부가 도쿄올림픽 이후에 이제 다시 총선을 실시해서 스가 총리가 연임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한일 관계를 풀지 않는 게 오히려 일본 국내 정치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한일 관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마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한 망언에 대해서 스가 총리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成功を希望する旨述べております。こうしたことには留意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さらに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に今後とも我が国の外交官として極めて不適切な発言であり遺憾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공교롭게 논란이 하나 불거졌는데 방일이 취소된 그날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을 일컬어서 나라 팔아먹던 친일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을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구한말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적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의원 몇몇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친일파다라고 비판한 까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석기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일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은 그 전체의 취지를 보면 그 뭐 친일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립적이고 적대적 관계로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맞는데, 마치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권력을 잡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동의를 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좀 굉장히 어떠한 정치의 감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대립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감정이 많아요. 뭐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죽창과도 얘기가 있잖아요. 또 그 정도에 거의 동의할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감정이 일본에 좋지 않은데 일본을 두둔한다든가 설사 일본과 관계 개선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 감정을 생각한 의미의 언어를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언어를 쓸 때는 결국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건 뭐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좀 자초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에부터 친일 프레임에 굉장히 더 씌워져가지고 선거에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저런 말을 한 국회의원이랄지 정치인이 있다. 그건 굉장히 정치의 감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소리 들으셨는데 네. 입장 주시고 전재수 의원님의 좀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정무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법한 발언은 정치는 무조건적으로 지향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도리 좀 지나친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과거 의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일컬어서 윤미향 의원 사태를 일컫는 모습들로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있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지는 않게 되겠죠.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국가 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말 깊은 고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편승해서 부채질하는 일은 정치인에게 매우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갈등 국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진짜 정치인의 자세일 건데, 지금 국면, 특히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상대 정당을 향한 씻을 수 없는 비판에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어떤 질문에 대한 전재수 의원님의 답변. 저도 이제 김석희 의원 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댓글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토착 외구당이다, 또는 국민의힘은 자민당의 한국 지부냐,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있던데, 저는 뭐 그럴 리야 있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적 표현이고 과격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는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해방 이후에 이제 반민족 그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반민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또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석준 이전에 국민의힘 전 그 혁신위원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또 비유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또 국민의힘의 송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이 이미 끝이 났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김석희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톡착 외구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크다는 특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특권은 저는 발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올림픽 할 텐데 지금 이런 정치적 논쟁들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일본 그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텃세 부려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 불이익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자, 핫싸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싸움은 박영수 특검 소식입니다. 경찰이 공직자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권익위에
맡겼고 권익위가 공직자 맞다라고 판단하자 박영수 전 특검을 입건했습니다. 포르쉐 제공받은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관계자, 권익위의 유권 해석도 받았겠다, 시민단체 고발도 돼 있겠다, 절차 따라서 입건한 거다. 렌트비를 언제 박영수 전 특검이 수산업자에게 지급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시기 등을 따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해봤다. 김광산 변호사님.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이거 입건이 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약간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이제 공직자냐 아니냐. 지난번 제가 돌직구 나와서도 이제 특검법에 보면 형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 기타 법률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이게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을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 포르쉐 자체를 이제 제공을 받았는데 이게 100만 원 이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포르쉐를 열흘인가 이렇게 제공받은 걸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예. 금액이 자기가 렌트 비용으로 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넘거든요. 넘죠. 그러면 결국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단순히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형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좀 약간 치욕적일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당하게 렌트비를 줬지 어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직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어떤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만약 법정에 가면 좀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좀 판단할 문제다고 보고요. 일단 어떻든 간에 제공받은 것은 맞고 정당한 돈을 줬다면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하지 않지만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박영수 전 특검이 말한 대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자숙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포르쉐를 받고 그런 것도 형 동생하고 했던 것도 놀랐지만 이른바 이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의 법조계 인맥 형성에 박영수 특검이 상당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더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영수 특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였던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큰 사건을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어떤 척결의 상징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돈을 받고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 운영에 있어서의 권력 남용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제 짚었던 게 바로 박영수 특검인데, 그만큼 본인 관리가 철저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부장검사를 소개해주고 하는 역할을 박영수 특검이 실제한 거죠. 그리고 부장검사가 수천만 원 청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 퍼진 건데,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이 결국은 수면 위에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전 박영수 특검 논란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렌트카를 빌렸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 논쟁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권익위가 박영수 특검을 공무원으로 인정을 했죠. 어쨌든 청탁금지법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권익위니까 당연히 경찰도 권익위 문제가 잡을 때 정상적인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권익위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법무부의 판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품을 오고 갔다 안 왔다. 나는 어떤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게 없어 보인다.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서글픈 일인 거죠, 그게. 안타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황당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서글프고 화가 난 일인 거죠, 그 자체가. 예.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재명 기자가 화두를 잘 꺼냈고, 김광선 변호사님, 박영수 특검이
누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권익위도 공직자라고 했는데 권익위 판단을 동의하지 않으며 법무부가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걸 왜 우리한테? 우리는 판단 안 할래요. 아니 박영수 특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익위에서 뭐 공직자 아니냐 이렇게 뭐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어떠한 뭐 과정이 일반적으로 사실 공직자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권익위에서 공직자 맞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 예를 들어서요. 누가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직자냐 아니냐. 이 공직자 아니냐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의 법을 적용 여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수사를 받는데 뭐 공직자를 할지라도 이게 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왜 권익위가 판단하고 법무부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권익위나 법무부는 국가와 관련된 행정된 법률 분쟁이 있어서 판단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것도 제가 선뜻 이해는 가지 않아요. 이제 않지만 이제 박영수 특검 자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공직자가 아니면 법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공직자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직자가 아닌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찰 가서 조사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직자라고 딱 판단을 해주니까 경찰은 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맞지만 일단 경찰도 제가 볼 때는 뭐 공직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냐 맞냐 이거 가지고 뭐 다투는 것은 만약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다투어야지 지금부터 막 계속 그 얘기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조간신문 사설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박 전 특검 측이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직무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나 대가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한도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포르쉐 무상 렌트는 부인했지만 렌트 비용을 되돌려준 시점이 늦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권익위나 법무부와 입씨름을 할 게 아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라는 한 조간신문의 사설도 있었다라는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무대왕암이 감염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조금 화가 나는 사실입니다. 함께 보시죠. 청해부대 승조원 301명 중에 24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함장, 부함장까지 확진됐고요. 현지 입원 환자 16명이 포함됐습니다. 공군 급유 수송기 2대가 현지 도착해서 어제 오후 전원 귀국길에 올랐고요. 오늘 오후 늦게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감염되고 나서야 감염된 확진자들 데려오는 것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신만 공급해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해부대의 미스테리 82%의 집단 감염 원인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식료품 보급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이다. 육지에 기항했을 잠시 동안. 갑작스러운 작전구역 변경? 최근 34진이 작전구역을 변경했다. 바이러스 침투 추정되는 곳에 기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배를 댔다는 거죠, 육지에. 혹은 현지인 접촉. 식료품을 받는 과정에서 현지인이 도선사가 승선했는데 거기서 혹시 바이러스가 침투한 건 아닌가? 라는 원인 분석도 지금 미스테리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어디서 바이러스가 침투했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왜 백신을 안 보냈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병대 출신의 돌직구쇼 강철 부대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부대는 아닙니다만 우리 그 후배 장병들이 백신을 접종 못해서 저 외롭고 고달프고 쓸쓸한 곳에서 코로나 감염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게 몇 달 사이에 보면 군대에서 급식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여군 중사가
있었어도 안 되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은폐하고 그동안 감추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이 그 사건을 기회로 해가지고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에서 80% 넘는 군인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최근 몇 달 사이에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안하게 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기 전에 임무를 부여받아가지고 작전 지역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미국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뭔 일이 터졌을 때 이 사후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중앙정부가 자기네들 맡은 그 영역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숱하게 많은 희생들을 지금 감내하면서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외 파병 나가 있는 모든 부대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좀 철저하게 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해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외로운 장병들에게 백신을 줄 생각을 대한민국이 못했다라는 거고 지금 제때 해줄 생각을 군과 질병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의 입장. 질병청이 문의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내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파병부대 접종 후 우선순위가 밀린다 하는 의견을 전달받고 포기했다. 만약에 군 당국의 설명이 맞다면 군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지가. 군 당국의 설명이 맞다면 질병청에서 못 준다. 백신 없다. 군 당국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백신 제조사의 기한 문제 때문에 백신 국외 반출 어려웠다. 자, 그럼 질병청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입니다. 저희가 아직 국외 반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제법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82% 감염이 됐는데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다른 말. 군은 질병청이 백신 없어서 못 준다고 했다. 질병청은 논의한 적 없는데. 이렇게 할게요. 안타까운 건 김병민 비대위원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전사 출신 아닙니까? 네. 우리 돌직구쇼에 전재수가 있다면 청와대에는 강철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국방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도 당연히 해외 파병 군사들에게는 먼저 백신이 수송됐으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군과 질병청이 이렇게 딴 말을 하는 거 이전에 누군가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통수권자이신데.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고 했던 과거의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일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언급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군 당국 발언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 4월쯤에 질병청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3, 4월이 아니라 7월 달이고 이미 6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 장병들에게 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죠. 저도 그런 덕택 때문에 얀센 백신을 민방위 대원으로서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30세 미만의 장병들에게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백신을 수송하고 콜드체인 문제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요. 해외 파병부대, 청해부대 인근에 있게 되는 저 아크부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유엔에 협조하여서 얼마든지 정부와 국가의 관심이 있으면 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고민했을 때 백신 접종이 가능했을 겁니다. 충분히 접종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문제는 결국 군 당국이 3, 4월에 질병청과 협의했다는 그 당시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 누가 손을 놓은 거예요? 군 당국의 손을 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군이 아니면 청와대가? 저는 대한민국 정부, 그 정부 아래 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일단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송구한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에서도 김병민 전 비대위원과 비슷한 말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가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청년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해야 됩니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 언제부터 국가안보의 기본인 군 장병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허접한 나라가 됐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장교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디 한마디 해보세요. 일단 저건 군이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의 드골함이 있었죠. 그다음에 루즈벨트 미국에 우리나라도 고준봉함이 이미 코로나 때문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함정 자체는 이제 3mm라고 하잖아요. 3mm라고 하잖아요. 밀집, 밀접, 밀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배양 접시와 같은 그런 거란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군당구 해명도 굉장히 납득되지 않아요. 국내 백신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내에 있는 장병보다도 함정에 있는 장병들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민방위 대원보다 네. 먼저 저기한테 맞췄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신 사업 개혁 문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군대랄지 함정 자체는 국내 영토를 보거든요. 국제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함정에 있는 군인에게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반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유통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저온 냉장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냉동고나 냉장고가.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지 않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301명 중에서 301명 중에서 247명 정도 감염됐다 하는데, 지금 비행기로 하루 만에 가서 공수해서 다 데려오고 구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왜 방기를 했을까? 이것은 전형적인 군의 무능, 방심이다. 그리고 책임 수혜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장교 출신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